자료집에는 마지막에 실려 있습니다. 인쇄된 자료로 보셔도 됩니다. 재생산과 관련된 부분은 그 자체로 공공성의 모든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일단은 미류님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꼼꼼하게 다뤄주셔서 미류님 발제문에 많은 부분이 이미 있기도 한데요. 저는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실제 우리 전략으로 어떤 아이디어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지금 이 국가와 자본과 극우가 이 공공 재생산의 영역에 어떤 방식으로 파편화 단절화를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개입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좀 우선 두드러지는 것은 국가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대출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 바우처 얘기를 썼는데, 바우처는 직접적으로 이제 시장과 연계하는 방식인데 대부분 이 바우처를 받는 분들이 실제로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 이런 것에 가기도 어렵고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사실상 그 대부분이 다 바우처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서비스 영역으로 다 단절화시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이주노동을 여기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개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고요. 지금 특히 이제 이주 가사노동자 쟁점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새롭게 유입하는 가사 노동자들은 또 새로운 정부 간의 계약과 협약과 또 노동 조건의 갱신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조건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한국에 이미 와 있는 유학생의 거주 지위를 활용해서 더 저임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혹은 한국에서 결혼 이민으로 이미 와 있는 여성들의 재생산 노동력을 어떻게 돌봄 노동력으로, 시장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방식으로 새롭게 국가 간의 계약을 맺어서 유입하는 시장이 아닌 이미 존재하는 이제 재생산 노동력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분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활용하고 내보낼 인력과 이 미등록 상태를 활용해서 계속 이용할 인력들, 이런 것들을 계속 분절적으로 이용하면서 이 이주노동을 재생산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할 전략들을 다양하게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본에 있어서는 자본은 정말 지금 재생산 영역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그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재생산 영역은 새롭고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서비스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재생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앞으로 자본이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전략적으로 이용할지에 대한 또 핵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재생산 영역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 특히 헬스케어나 재생산 기술과 관련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유전자 검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난자동결과 관련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대하게 이제 자본이 투여가 되고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여성의 노동력을 더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난자동결은 지원을 하면서 계속해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번다든지, 이것이 또 어떤 욕망들과 만나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전략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기 관리 모델을 통해서 생산과 재생산 역량을 노동자 스스로가 관리하는 것을 그 자체로 능력으로 인식하도록 하게 만들고 있고요. 또 생애 주기별로 필요 자원을 굉장히 촘촘하게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전체 생애 주기가 그때그때마다 다 이성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혹은 건강과 관련된, 혹은 돌봄과 관련된 이런 자원들이 다 상품화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확대될수록 굉장히 이 재생산과 돌봄의 영역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자본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의 양극화로 벌어지고, 이것을 자기 관리로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양극화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지금 앞에 미류님도 짚으셨다시피 굉장히 이제 이미 조직되어 있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공공 영역을 계속해서 자신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전유하고 지역 차원에서부터
공공이 닿을 수 없는 국가나 지자체가 이제 닿지 못하는 어떤 생활 밀접한 자원들을 제공하면서 조직화를 하고 거기를 자신들이 잠식하고 있는, 이미 열심히 구축해 놓은 공공의 영역들을 자신들이 점유하고 잠식하는 방식으로 이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재생산 서비스를 시장화하고 재생산 자원과 역량은 자본화하면서 자기관리와 일가정 모두를 성공시키는 그 모델을 어떤 개인에게 계속해서 그 모델로서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국가와 자본으로서 중요한 전략인 게, 예를 들어서 1970년대의 현모양처 모델을 떠올려 보면 이 70년대 가족계획 정책이 의도했던 이 가족 구성원의 모델은 역할이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남성 가부장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고, 여성은 그 돈으로 가정과 양육을 잘 돌보는 이런 역할이 굉장히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었고, 그것이 생애에서 장기적으로 각 성별별로 고정되어 있는 역할로 그런 인식과 모델을 확산시켜 왔다면, 지금은 누구나 모두가 일가정 모두에서 성공해야 되고, 그것이 단기적이고 단편적일 수 있고, 그것을 단편적으로 성공시키는 것을 중요한 모델로 삼으면서 재생산에서의 관계와 여러 시간과 자원들을 계속 파편화시키는 방식으로 이것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재생산 영역에서 공공성의 구성원들이 직접 구축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계속해서 단절시켜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SMA를 어떤 전략에 영감을 줄 수 있는 한 사례로 가지고 왔는데요. SMA라는 것은 셀프 매니지드 어버션이라고 해서 유산 유도제라는 약을 이용해서 직접 이제 임신 중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혁신적인 것이 됐냐면, 임신 중지를 하려면 이전에는 전문 의사의 안전하게 하려면 이제 전문 의의 기술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을 내서 병원에 방문을 해야 되고, 의료 전문가의 발언과 그리고 지시와 처방과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그것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된 거죠. 피임과 임신 중지, 임신 출산에 관련된 영역은 국가와 사회와 가족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재생산을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영역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임 기술이나 임신 중지와 관련된 기술이 발달하는 것이, 개발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이 통제를 우리 손으로 가져올 수 있게 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단지 여성 개인에게 어떤 결정권을 준다는 의미 차원에서가 아니라, 가족을 어떤 규모로 누구와 어떻게 구성할지, 그리고 이 노동, 생산과 재생산의 노동에 있어서 임신출산 양육에 따라서 좌우되는 노동의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관계와 자원을 어떻게 조직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지속할 수 있는 삶의 규모와 방식을 어떻게 찾아나갈 수 있을지, 이 모든 것들에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좀 새롭게 만든 것이 이제 약의 발견인데요. 지금 두 가지 약이 쓰입니다. 미페프리스톨과 미소프로스톨이라는 약이 쓰이는데, 사실 미소프로스톨이라는 약은 임신 중지를 어떻게든 옷걸이 말고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안전한 방식으로 하고 싶었던 여성들이 직접 찾아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위장 질환에 쓰이는 약인데 이것의 부작용으로 자궁수축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여성들이 찾아낸 거예요, 이 방법을. 그래서 여성들이 서로에게 전파하면서 이것을 전파하던 것이 의료 영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스스로 찾아내서 자율적으로 서로의 역량을 만들고 있었는데, 의료 영역으로 가고 나서 공식화되니까 공적으로 쓸 수는 있게 됐는데, 그것에 대한 권력과 권한이 의료 전문가에게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전문화되고 특정한 사람들만이 쓸 수 있는 영역으로 점점 제도화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시술만이 아니라 약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 접근성을 크게 확대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제도화하고 공식화되면서 전문가의 손에 맡겨지게 된다는 이 두 가지 부분이 같이 맞서면서, 한편으로는 직접 약을 이용해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의료 전문가의 권력 혹은 국가가 통제하는 영역이 아닌 다시 새롭게 이 서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적인 이용이 더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계속 고민하는 운동의 전략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소개를 하고 싶었고요. 사실 이 방법은 이미 WHO에서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아까 약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개인의 자율성을 높인다고 했는데 실제로 개인의 자율성을 높이려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것들이 관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개인이 혼자 약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꼭 안전한 꼭 편견 없는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되고 상담이 연결이 돼야 되고 의료기관에서 약이나 수술을 통한 서비스가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가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피임과 관련된 것들이 같이 연결이 돼야 되고 의료 수준 보건의료 체계가 여기서 같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료 체계로서 그냥 어떤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커뮤니티 차원과 여성 개인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연결되고 조직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또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정부와 의료계와 제약회사가 여기에 계속해서 권력 다툼을 하기 때문입니다. 유산유도제를 공식화한다면 이것이 공식적으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하나의 길, 어떤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상태에서 그냥 남아있다면 정부와 의료계와 제약회사가 계속 이것을 자신들의 권력의 장으로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공공성의 다른 방식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특히 이제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을 공급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을 매긴다거나 복제약을 못 만들게 한다거나 시장에서 철수해 버린다거나 이런 방식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이것을 경계하는 운동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전략을 중요하게 강조하는데요. 디크리미널라이제이션, 디메디컬라이제이션, 디스티그마타이제이션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손으로 바꿔내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이 세 가지를 제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것을 운동으로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지의 사례를 이제 8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금 Abortion Without Borders라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것은 유럽, 폴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을 주축으로 해서 유럽 국가의 단체들이 함께 맺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임신 중지가 각 나라별로 합법화되어 있는 정도도 다르고 약이나 시술을 이용할 수 있는 주수나 조건들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임신 12주가 지나면 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임신 중지를 할 수 없어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들은 이 임신 중지에 대한 낙인에 대응하는 캠페인을 하고 그리고 어떤 단체는 핫라인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전 유럽의 각 국에서부터 접수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수술 비용과 여행 경비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우먼 헬프 우먼이라는 단체는 약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약을 보내주고 네덜란드에 있는 단체는 펀딩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독일에 있는 단체는 독일로 임신 중지를 하러 온 사람들이 있을 때 약물과 숙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각 국가의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공적 영역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원칙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게 됐는지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것을 묻지 않고 필요한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누군가가 해외로 떠나게 됐을 때 어떤 여건을 소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서 강조하고 있고 이런 유사한 네트워크가 아프리카에도 있는데요. 마마 네트워크라고 이 마마 네트워크에서는 좀 다른 방식이지만 아프리카 지역의 21개 국가의 단체들이 서로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자료를 개발하고 의사가 아닌 약사들을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약사들이 더 지역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병원을 갈 수 없는 사람들, 지금 병원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약사를 통해서 약을 받고 약사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사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동네 병원 약뿐만이 아니라 마을의 전통적 치료 방법을 알고 있는 이런 분들까지 이제 다 포함하는 것이고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좀 갈 수 있는 방향, 이렇게 우리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어떤 것들을 제거하고 제도화와 공적 보장에 대한 요구를 한편으로는 하지만 이것을 밀어올리는 힘을 어디서부터 만들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의 운동은 주로 제도화를 만들어내고 법과 정책을 바꾸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이것이 누구에게 어떻게 필요한가라는 것을 새롭게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차되고 있고 어떤 맥락 속에서 필요한지를 드러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도화로의 방식으로는 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에 사례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관계망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자원과 관계를 직접 구축해 나가면서 아주 작게 직접 만날 수 있는 단위에서부터 이 필요와 요구를 가시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통해서 공적 자원과 전문가 인프라를 재조직하는 방식 또한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뿐만이 아니라 앞에 사례에서 본 것처럼 가까운 보건의료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전문가 인력들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자기 기관이나 시설 국가에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차원에서 운동적 차원에서 결합할 수 있도록 재조직하는 역할을 새롭게 우리가 공공성의 방향으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랬을 때 중요하게 4가지 키워드를 정리해봤습니다. 이게 관계와 시간과 자원 이것이 서로 맞물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계라고 할 때는 제공자와 수혜자의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시간을 쌓을 수 있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쌓을 수 있는 관계가 되려면 임금노동 시간을 크게 줄이고 자기 돌봄을 포함한 돌봄의 관계와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요구 이것을 우리가 함께 요구로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관계가 있는 돌봄의 시간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가치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서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새롭게 주체들을 재조직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족과 주민의 범주 이 관계를 어떻게 새로운 범주로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발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간에 있어서는 더 작은 단위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작은 단위에서부터 새롭게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생활 공간과 거주지가 자기가 일하는 일터와 가까운지 이것 자체가 굉장히 양극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생활공간 거주지와 일터를 거리는 시간과 장소와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양극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좁혀나가는 공간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그랬을 때 이미 존재하는 자원들, 인적 물질적 자원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서로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앞에 발제자도 모두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사진은 최근에 그 기자회견에 갔다가 저기 있는 타리님이 찍어오신 사진인데 모두의 보훈, 이제 국가도 모두의 보훈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두는 아무데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두의 의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공성이라는 것은 모두를 전제로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모두라는 것의 정치적 방향, 정치적 의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더 중요한 부분이고 국가와 자본은 법, 제도, 자원, 인프라 관리 방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모두의 범주를 구획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포함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범주에 들어와 있지 않거나 자원이 주어져 있지 않은 사람 혹은 삶의 양식이 다른 사람들은 제도가 아무리 변화를 해도 이 모두의 범주에 포함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의 범주와 의미를 계속해서 갱신해야 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들의 위치와 교차성을 계속 찾아내야 되고 새로운 관계와 자원을 계속 정치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동이 되어야 하고요. 모두를 내세우는 것 자체로 운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모두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이 네트워크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인 의미가 되려면 예전에는 임신 출산이나 임신 중지의 대상으로 생각되지 않았던 트랜스젠더, 퀴어가 여기서 어떻게 주체가 되는지를 우리가 새롭게 의제로 만들어내야 되고 인식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장애인, 홈리스, 이주민, 난민, 청소년 또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 노동자에게, 불안정 노동자에게 혹은 정규직 노동자에게, 공장 노동자나 서비스직 노동자에게는 또 어떻게 이것이 다른 의미가 되는지 또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가능하려면 이 모두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 정치 의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새롭게 조직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함께 조직하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차별이 없는 사회의 차원이 아니라 차별이 작동하는 장을 정치적으로 새롭게 계속해서 드러내는 방식 그리고 새로운 방향을 조직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앞으로의 공공성 운동의 방향에서 우리가 좀 같이 모색해 봤으면 하는 방향으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생산 정의와 공공성이 어떻게 좀 결합할 수 있는지 임신 중지권과 그 권리 주체의 형성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모두의 공공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두라고 하는 어떤 뭐 정책적인 방향, 뭐 정체성, 그리고 이제 주체들 간의 어떤 결합과 접합들에 대한 여러 이제 이 과정들에 대한 섬세한 접근들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뭐 계속 우리가 꼭 공공성 차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제 고민해왔던 주제이기도 하고 그것들이 이제 이 공공성이라는 이 주제 하에서 어떻게 이제 결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고민들을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